자, 보겠습니다. 밑줄 친 대상을 괄호 안의 대상으로 바꾼 다음에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장을 쓰라. 자, 서술형 나올 가능성 있죠? 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 진지, 잡수시다, 계시다. 특수어휘를 3가지나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특수어휘가 몇 개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청자는 동일한데 청자가 동일하니까 상대 높임법을 쓸 필요가 없죠. 자, 그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동생은 밥을 먹고 있다. 그냥 예사어휘, 예사말로 쓰고 있죠. 자, 계신다. 다로 끝나면 해라체입니다. 아주 낮춤체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셔. 이러면 해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갈래, 좋아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해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갔습니다. 뭐죠? 객체 높임이죠. 청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제 친구를 보러 했습니다. 자, 역시 특수어휘 뵈러가 같죠. 그 다음에 습니다는 하나의 형태소예요. 따라서 갔습니다의 형태소를 볼까요? 가다 더하기 앗 더하기 습니다. 가앗습니다. 그 3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승준아 함께 산책하러 나가자. 이게 바로 해라체가 됩니다. 나가자. 어머니 함께 산책하러 나가시지요 했습니다. 해요체를 쓰고 주체 높임을 썼죠. 그죠? 왜냐? 산책을 하러 나가는 주체가 누구죠? 엄마죠. 따라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썼습니다. 됐죠? 상대 높임법 해요체를 썼죠.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다가 해요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가 뭔지 알아요? 나가시지요의 이 요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존칭 조사라. 요 붙이면. 그래서 우리 그 높임말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한 1학년 막 7살 어제요, 제가요, 있잖아요, 집에를요, 가는데요. 말 좀 빨리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요를 계속 붙이는 거. 그 요가 뭐냐면 존칭 조사다. 뭐뭐님 붙이면 존칭 전미사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우리가 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시험을 보는데 중1 2학기 시험이 형태소예요.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국어 훨씬 어렵게.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보겠습니다. 시간 표현.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했습니다.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해요체를 썼죠. 약간 친근한 말투를 섞어 썼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주 높임체로 썼죠.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고 뭐뭐하고 있 요게 들어갔다. 자, 내렸는데요의 시제 표현은 엇을 썼습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이거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자,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다 했죠. 그죠? 진행상입니다. 영어의 진행상 be 플러스 ing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진행상이 있어요. 이때 있다가 뭐냐 하면 이 있다를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약해지다가 본용언이죠. 본래의 뜻을 갖고 있는. 용언이란 말은 바뀌는 동사나 형용사,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용언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죠? 약하다 하면 형용사인데 약해지다 하면 어때요? 동사로 바뀐 거죠. 자, 약해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보조용어입니다. 자, 그치겠습니다. get입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선어말 어미. 그래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get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국어 문법 어려워요. 네. 과거에는 국문학과 대학교 가서 배우던 걸 지금 중고생한테 내려놓은 거예요. 한 15년 전부터. 자, 왜 그런 짓을 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됐겠다 이제.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걸 봤습니다. 자,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이죠.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제와 동작상이 있죠.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발화시, 우리가 말을 하는 시점이 사건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일치하면 현재. 그 다음에 사건시가 먼저 앞서면 과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건시가 나중에,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면 미래입니다. 자, 왼편 날개에 이렇게 표구로 돼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건시가 선행한단 말이에요. 사건이 먼저 선행할 때를 과거라고 하죠. 그죠? 일치하면 현재인데, 사건시가 나중에, 즉, 발화시가 선행할 때를 미래시제라고. 자, 그래서 다음에, 동작의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진행상과 완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에 완료 시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영어처럼 have pp, had pp 이런 것이 없을 뿐이지 있습니다. 주로 뭘로 실현되죠? 보조 용언으로 실현돼요.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는 시간 표현 ought, go, it, get 같은 것들이 사용돼서 비가 오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진행되는 일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전부 표현됐습니다. 내렸는데요. 그죠? 비가 그치겠습니다. get. 현재 약해지고 있습니다. go, it. 이것을 사용했다. 이거 쓰는 거 서술형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활용하는 거. 그리고 문장 쓰라. 이거 나옵니다. 기말고사는 문장 형태로 쓰는 거 나올 거예요. 그냥 문장 안에서 표현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가 at, ought, 더가 있어요. 너 어제 그 앞에 서 있더라? 더는 주로 회상의 의미입니다. 자, at, ought과 ought, ought은 단절의 의미가 강하다. 자,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죠. 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할 때 동사는 은 혹은 니은이야. 여기가 우리가 어제 간 식당이야. 간 하면 어제 일어났죠. 그죠? 여기가 우리가 자주 간 곳이야. 간, 과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은, 우리가 그때 먹은 음식은 과거란 말이야. 던 있죠. 던. 던은 뭐죠? 내가 자주 가던 곳이야. 그죠? 던.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입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노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던, 시간 부사입니다. 어제와 아까 같은 시간 부사예요. 어제는 사실은 체언이기도 하죠. 어제, 오늘 같은 거. 그러나 문장 안에 쓰면 이게 부사야. 시간 부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입니다. 동사는 선어말 어미로 는이나 니은이에요. 달리는 자동차. 그죠? 자는 아기. 그죠? 그 다음에,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니은 붙은 거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방금 다 관형사형 어미를 썼죠? 죄송하고, 먹는다. 그죠? 그 다음에
잔다 이런 형태로 할 때 선어말 어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말 어미 앞에 오니까 네.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안다, 먹는다. 선어말 어미. 자, 관형사 그러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기본형으로 쓴다. 작다, 크다, 학생이다, 기말고사 기간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자, 이것은 기본형을 쓴다는 거예요. 필기하세요. 네. 다 보고 있어요. 다. 자, 동사, 관형사형 어미. 아까 는 있죠? 얘는 이 먹는다, 잔다 다 똑같아. 먹는 식당, 자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이렇게 붙는다. 자,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동사의 과거형하고 똑같아요. 자, 뭐냐면 작은 집. 이거는 작은 집 있죠. 우리 그 작은 아버지 사는 작은 집은 붙여야 돼. 작은 집. 이거는 합성어예요. 작은 집 있죠. 좀 크기가 작은 집. 그 다음에 노란 우산. 이렇게 되죠. 노랗 더하기 니은이 붙었어요. 자, 니은이 붙었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학생인 신분. 그죠? 이에다가 니은이 붙었어요. 자,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은 뒤에 오는 명사 꾸며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부사 오늘, 지금 이런 게 붙었습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get과 re가 선어말 어미예요. 자, 그래서 이 선어말 내일은 비가 내리리라.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꼭 1등급을 달성하리라 할 때 리 있죠. 먼저 앞에 붙은 것. 요것이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혹은 내리겠다. 자, 요번 정류장에서 내리겠습니다 하면 내가 내린다는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네. get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선어말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요거예요. 밥 먹을 식당 어디야? 거기 가면 잘 곳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됩니다. 그죠? 밥 먹은 식당 어디야? 너 잔 곳은 어디야? 이런 거 있죠. 밥 먹던 곳은 어디야? 자던 곳은 어디였어? 이런 것들. 됐죠? 자, 이거는 관형사형 과거예요.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제,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테스트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봐가지고 막 결과 문자를 엄마한테 막 보내드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각별한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뭐 이렇게. 네, 피곤해지시겠죠? 오늘 같이 아까 테스트 봤더니 다음 주는 좀 빡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조금 더 올릴까? 자, 시간 표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담화의 느낌도 달라져요. 선어말 어미 at, ot과 ot 보겠습니다. 나 전에 다운이하고 친했었잖아. 이 말은 어때? 지금은 뭔가 연락이 안 친하다는 얘기죠. 그죠? 나 전에 나영이 미워했었잖아. 지금은 미움의 마음은 없어졌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자,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 아주 친한 걸로.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at, ot을 사용하면 훨씬 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단절된 느낌을 준다. 우리 전에 부산에 살았었잖아. 이 말은 지금은 안 산다는 얘기에 가깝죠. 그치? 자, 또 여기 전에 도로가 되게 좁았었잖아. 이 말은 지금 많이 넓어졌다. 이 말이죠. 자, 선어말 어미 더입니다. 더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get은 추측이나 의지도 드러내요.
이 get이 조금 힘듭니다. 일단 더인데 여기에서 1인칭,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사용을 못해요. 나 어제 학원 앞을 지나가더라? 이런 말은 안 돼. 다만 깨달음은 가능해요. 나 요즘 살이 너무 쪘더라? 이 말은 뭘까? 갑자기 내가 체중이 좀 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되죠. 태워야 돼. 네. 그리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된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뭘 먹어도 그냥 돼. 그냥 막 이렇게 막 살 많이 쪄도 돼요. 일단 공부해서 대학 간 다음에 쫙 빼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살이 너무 쪘더라. 제가 좀 너무 살쪘더라고요. 이 말은 나 자신이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깨달음을 표현할 땐 가능하다. 근데 제가 어제 거기서 수업을 듣던데요. 이 말은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한 얘기는 쓸 수 없어요. 그 친구 어제 거기서 수업 듣고 있던데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주로 그래서 3인칭 혹은 2인칭. 너 어제 거기서 수업 듣던데 이거 가능하다. 1인칭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시간 표현에서는. 이건 깨달음이에요. 시간 표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요소는 화자의 여러 가지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거 엮어가지고 내는 문제들 나온다. 네. 오늘은 미스터 방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요거 문법만 하고 전부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스터 방을 2시간에 걸쳐서 쫙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멀고 먼 과거에 공룡이 살았었다.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했습니다. 까치가 울더니죠. 그죠? 내가 까치가 우는 것을 듣더니 이건 불가능해. 알았죠?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회상,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울더니 이러면 굉장히 생생함도 전달한다. 지금쯤 제주도에 도착했겠다 했습니다. 자, 이때 했겠다의 get은 미래 시제가 될 수 없죠. 왜? 앞에 at 붙었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니까. 했겠다 하면 뭐가 되죠? 추측이 된다. 지금쯤 도착했겠는데? 추측이에요. 다음에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내일까지니까 미래 아닐까요? 오늘 12시까지 숙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시제잖아. 12시까지.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왜냐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데 의지를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일 오후 3시에 제가 방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 시제예요. 의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일 오후 3시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면 추측일까요? 아니면 미래 시제일까요? 왜 미래일까?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내일 오후 3시부터 내리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보하는 것이죠. 미래 시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미래 시제예요. 자,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겠습니다. 의지예요. 내일 오후 3시에 방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야. 그 차이, 뉘앙스. 알죠? 문장 안에서의 느낌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내일 오후 3시까지 방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예요? 추측이에요? 지수? 내일 오후, 미래. 왜? 할지 안 할지 모르면 추측이죠. 내일 3시에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미래예요. 오늘 12시까지 숙제를 끝마치겠습니다. 그건 뭘까? 의지라고. 그죠? 방금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바로 딱 걸렸어요. 자꾸 딴 생각 하시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드릴 수 있어요. 예. 선생님은 그렇게 얍삽한 짓 의외로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전혀 얍삽하지 않게 생겼죠. 예. 그 끄덕임은 뭐지? 예.
얍삽해요. 갑자기 막 전화드려서 막 되게 막 더 막 과장해갖고 막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어. 네. 지수가요. 막 맨날 자고요. 막. 자, 농담이에요. 네. 자, 수업을 열심히 들어. 지금 코웃음? 와! 예. 자, 수업에 집중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는. 선생님은 오늘 딱 끝나면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그리워해요. 자, 다음 동작상 보겠습니다. 동작상.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진행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완료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뒤에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영어의 완료상, 완료 시제하고도 똑같죠. 이미 끝나버렸어. 나 과자 다 먹어버렸는데? 끝나버렸죠. 그죠? 그 남자는 날 떠나버렸어요. 끝났죠. 이별이야. 그쵸? 네. 자,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꽃이 피었는데? 하면 새벽에 언젠가 꽃이 탁 피어났어요. 우리 육안으로 꽃이 피는 순간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달라요. 어느 순간 딱 보면 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꽃이 피어 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아까 앉아서 지금도 앉아 있는 상태죠. 그죠?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진행상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해오다. 혹은 가다. 어떻게 됐어요? 네, 다 되어 갑니다. 오다와 가다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역시 여기서 오다와 가다는 보조용언이에요.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오다, 가다는 전부 진행상을 표현하는 보조용언입니다. 자, 완료상도 근데 있다가 있어요. 앉아있다. 모자를 쓰고 있다. 시연이가 모자 딱 쓰고 있죠, 그죠? 연지가 모자 쓰고 있어요. 머리를 안 감았겠죠? 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쓰고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중이 아니죠? 그죠? 몇 시간째 모자를 계속 이렇게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죠? 뭘까요? 아침에 나올 때 딱 쓰고 현재 쓰고 있는 상태. 완료상이라. 그죠? 근데 이것은 중의적이죠. 모자를 쓰고 있다. 저기 모자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죠? 진행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료상과 진행상에 이 있다는 문장 안에서 잘 파악해야 된다. 이 얘기가 중요하다. 과학고 낚는 문제 나왔어요. 작년 기말고사 다 한글화 시켜놨습니다. 거기 해설 써가지고 다다음 주쯤에 테스트 볼 거예요. 자, 버리다. 요번에는 조금 더 빨리빨리 당겨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겠어요. 너무 못해, 국어를. 큰일이야, 지금. 학원 문 닫아야 될 지경이야, 지금. 큰일 났어요. 선생님의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를 지금 입었습니다. 얼마나 국어를 못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국어 수업이 재미없으면 이렇게 막 졸고 있을까, 앞에서. 너무 재미없어. 자, 지금 뭐 부정을 하지 않잖아. 너무 재미없나 봐. 어젯밤에 뭐 했어? 그치. 계속 졸리지. 왜냐면 계속 성장하니. 그쵸? 그래서 어쨌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 날도 지금 더워졌죠. 그럼 우리 몸이 지금 체인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더위에 이제 적응해야 돼. 그쵸? 그래서 적당한 산책 같은 것도 좀 하시고, 필요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고 이러면 계속 졸려요. 그죠? 아무리 운동을 막 해도, PT에 가갖고 막 해도, 배가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 이렇게 몸을 쭉 펴고 하는 막 이 안에 있는 뭐죠? 내부 근육. 겉 근육 말고 속 근육. 이걸 안 쓰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막 해갖고 막 막 버텨가지고 그냥 당기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막 벌크업 되는 거 하고 갖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그런데 운동은 안 돼. 배는 여전히 나오고. 살은 안 빠지고. 필라테스 했더니 한 6kg 빠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라테스는 진짜 남자를 위한 운동. 여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헬스를 해야 돼요. 피트니스. 남자가 필라테스 해야 돼.
남자들 특히 고관절, 그 다음에 허리 이런 거. 자, 그런 것처럼 몸의 균형이 제대로 밸런스가 안 채워지면 이렇게 자꾸 졸리는 겁니다. 자꾸 졸리면 수업 시간에 지금 일주일에 3시간 요거 보충 수업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왜 보충 수업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어쨌든 미리미리 이번엔 좀 당겨서 빨리빨리 시험 보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좀 열심히 문제 좀 풀고 야간 자율학습 다니느라고 원래는 클리닉이 있어요. 학원에 와서 문제 풀게 하고 이랬는데 야간 자율학습 많이 하시니까 그 시간에 좀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 문자대로 다음 주에 과제 검사하겠습니다. 자, 버리다. 해버리다 했죠. 가버렸다. 먹어버렸다. 떠나버렸다. 이런 것들이 역시 보조용언이다.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입니다. 왜냐? 부분에 본용언이 있죠. 그죠? 먹다가 본용언이야. 먹어버리다 하면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버리다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작상에서 진행상과 완료상을 보았습니다. 됐을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시간 표현을 찾아보자 했습니다. 10분 뒤 극을 시작하겠습니다 했어요. 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미래 시제죠. 10분 뒤에 시작된다. 최근에 연극 본 적 있어? 보 더하기 니은이죠. 자, 그러면 최근에 본 적이 있냐 하면 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거죠. 맞아요? 자, 틀렸습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했죠. 왜? 뒤에 오는 적을 꾸몄기 때문이죠. 이 적이 뭐죠? 적. 네, 맞아요.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의존 명사. 볼 시간의 시간은 체언, 명사예요. 그런데 본 적 있어의 적은 의존 명사입니다. 적만 얘기해요. 적이 없어. 이런 말은 적, 에너미. 이걸 얘기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본 적 있어 할 때 본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서 뒤에 오는 적을 꾸민다. 아시겠습니까? 보 더하기 니은 더하기 적이에요. 자, 이때 이 적을 의존 명사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니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 그래서 한국어의 문법이 어려운 거야. 영어, 고리버, 혹은 굴절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어의 형태 자체를 막 바꾸죠. 근데 우리말은 기본적인 어근 뒤에 다른 것들이 와서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내용을 보고 시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쓰는 게 아니죠. 쪼개가지고 문법적으로 이게 어떤 개념이고 의미냐 이걸 물어보니까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 더하기 니은 더하기 적이에요.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다음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 표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가 액자를 깼어요 했습니다. 제가 액자를 깼어요 하면 초점이 나한테 주어지겠죠. 근데 액자가 깨졌어요 하면 거기서 약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액자를 깼어요는 제가가 자기 힘으로 액자를 깼다라고 하는 뭐죠? 피동의 반대말이 능동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의 반대말이 능동이죠. 그죠? 자, 근데 액자가 깨졌어요 이랬습니다. 액자가 깨졌어요는 다른 힘에 의해서 깨졌다. 피동 표현이 됩니다.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는 심리적인 태도가 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어머, 이거 깨졌어요. 이렇게 내가 깼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 자, 피동 표현은 능동과 대비되는데, 자, 동사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죠? 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잡히다. 그 다음에 듣다 뒤에 들리다. 디귿 불규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밀다 뒤에 쫓다 뒤에 쫓기다. 그죠? 옷이 이렇게 어디 걸려서 뜯어지면 어때요? 옷이 뜯겼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되다를 붙습니다. 명사 뒤에 붙여요. 이 경우는 거의 100% 한자어입니다. 시작되다, 종료되다, 매료되다, 거기에 막 반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되다가 강조되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업혔다는 히, 미루어졌답니다. 얘는 어지가 붙은 겁니다. 자, 어지다 합니다. 어지, 아지가 뭐냐 합니다. 파란색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뒤쪽에서 잘 안 보여. 자, 아지와 어지가 뭐냐 하면, 자, 이것은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전미사를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희리기는 파생적 피동입니다. 왜냐? 파생어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강조되다, 우리 저기 있는 거. 이것도 파생어로 파생적 피동이 돼요. 자, 그러나 이것은 보조 용어를 붙였죠. 그래서 이것은 문장의 형태를 좀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통사적 피동. 피동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학교에서 피동 했어요? 문법 요소 나가고 있어요? 네. 안 나갔어? 언제 나간다는 얘기도 없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해, 그러면? 국어 일주일에 4시간 하지 않아? 4시간 동안 주로 뭐 해요? 책을 읽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린 미리 준비해야 돼. 갑자기 막 그렇게 하다가, 후다닥 나가고, 막 문제 공격하는. 자, 그 책 읽는 거 갖고 수행평가를 하나요? 네, 뭐, 어떤 수행평가? 네? 뭐 독후감 쓰기? 뭐 이런 거요? 토론. 네. 토론. 그 토론할 때 혹시 잘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이렇게 써야 할 때 다 도와드립니다. 왜냐면 그 수행평가 40점 다 맞아야지.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피동 봤습니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동문으로 바꾸어 보자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초기에 산불을 잡았다. 이러면 산불이 초기에 잡혔다. 잡히였다. 피동전미사 히가 붙었죠. 그래서 표현효가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동작을 입은 대상을 강조한다. 그렇죠? 동작을 입은 대상을 강조한다. 자, 이게 피동입니다. 피동. 우리가 피동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남은 마지막 하나 더 인용을 보겠습니다. 인용. 자,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당겨와서 쓰는 거죠.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끌어다가 성실히 재능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죠. 이긴다고. 자, 이것은 간접 인용입니다. 자, 성실함이 재능이 된다라고 했죠. 따옴표를 붙이고 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기본 문제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 영역당 한두 개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한 두세 개 넣고 그리고 서술형 이렇게 해서 한 10개, 12개 문제. 이게 문법이에요. 기말고사에 나오는 최대 범위.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서 자신의 말에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인용 표현에 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성을 높여요. 그죠? 두 번째는 설득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막 공부한 척, 잘난 척 한다 이게 아니라 설득력 높이려고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끌어다 쓴다. 인용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강연자가 인용 표현을 사용한 의도 보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건 쉬워요. 안중근은 먼 곳을 향하는 생각이 없다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 이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먼 곳을 향하는 생각이 없다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이것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로 가보면 맨 밑에 준기가 나에게 나랑 놀러 가자라고 말했다 하면 준기가 나에게 자기랑 했습니다. 자, 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 이 자기를 재귀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귀 대명사 공부했죠, 영어에서. 3인칭 재귀칭이에요. 그래서 준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자기. 그럼 이 자기의 높임은 뭐냐? 높임 표현은 당신이 되는 거죠. 3인칭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높인다 할 때 당신. 자, 놀러 가자고 뒤에는 이제 따옴표를 없애고 간접 인용 조사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 라고는 직접 인용 조사 요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뭐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뭐 좀 보신다든지 하시면 돼요. 네. 보기 싫으시겠지만 그냥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청자에게 높임법을 달리 사용합니다. 자, 다이야 배고픈데 김밥 먹으러 갈래? 하니까 좋아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정다희 학생 질문해 주십시오. 같은 친구인데 왜 갑자기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는 사적이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비격식체. 그런데 나는 공적이고 격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격식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도 높임법이 달라진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말의 문법 요소는 다양한 상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표현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 한번 보시죠. 예전에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어요. 자, 이 말은 지금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오래된 과거, 지금과 단절된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열등감을 자주 느꼈었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죠. 열등감은 괜히 내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복잡한 신경에 빠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열등감. 인간은 참 특이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죠. 자존감. 그래서 자기 부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땅 끝에 서서 절망을 극복했죠. 그죠? 여기는 사실은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해요. 저 친구는 저걸 잘하고 난 이걸 잘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잘하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중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했습니다. 뭐죠? 진행사항이죠. 문장 안에서 찾아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마라톤 풀 코스를 꼭 완주하겠습니다. 의지가 나타나. 미래 시제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었고 열등감을 자주 느꼈다. 밑에 답을 보시면 현재와 단절된 느낌. 그죠?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단절된 느낌을 주도록 표현한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일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죠. 풀코스를 꼭 완주하겠다. 글쓴이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et 가지고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의지라는 거 잘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1인칭에 사용하면 거의 95%는 의지예요. 내가 내일 오후 3시에 방문 드리겠습니다.
혹은 내일 오후 3시에 약속 같은 걸 잡는다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 의지입니다. 1인칭.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에 기사문을 읽고 피동과 인용 표현 효과를 탐구해보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높은 가격에 사들인 원당이 제품화되면, 제품화되다 있죠. 되면 피동이죠.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식품 가격 또한 인상될 수 있다 했죠. 우려가 제기된다. 피동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피동 3가지가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피동 표현 쓰면 객관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수동태가 많은 이유도 객관적 말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피동이 지금 3가지나 사용돼요.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표현 효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피동 표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목에 과자 가격 상승 주범으로 몰린 보세요. 몰다에다가 리가 붙고 그 다음에 니은이 붙었습니다. 몰다가 어간이죠. 어간으로서 어근이 된다. 자, 리가 뭐죠? 피동 전미사가 붙었죠. 자, 설탕을 꾸미지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 자, 따라서 과자 가격 상승 주범으로 몰린 설탕은 결국 설탕을 주체, 누가 상승 주범으로 설탕으로 몰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설탕에 초점을 두는 게 핵심이에요. 설탕이 주범으로 몰렸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표제에서 나타난 뭐 이런 내용들이 몰린, 그 다음에 그 능동문으로 만약에 이 아까 봤던 거 있죠. 요거를 피동 3가지를 높은 가격에 사들인 원당을 제품화하면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식품 가격 또한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식이 바로 거기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꾼 문장을 만약에 전부 능동으로 표현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자, 그래서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주어진 문장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능동으로 대응되는 게 없지는 않은데 능동 표현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는 피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인용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부분이 인용이었죠. 아까 최근 1년 사이에 여기 밑에 보면 최근 1년 사이 이렇게 하다 훨씬 크다고 말한다 이랬죠. 자, 인용 표현을 사용한 의도 마찬가지죠.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용 표현은 객관성, 설득력 모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피동과 인용까지 봤습니다. 어휘의 선택과 표현 효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약탈한 문화재를 환수했다.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약탈해 갔는데 그걸 환수했다. 이게 있지만 여기는 어디에서 보관하던 문화재를 인수받았다 이랬습니다. 자, 따라서 가의 경우는 뺏긴 문화재를 다시 찾아왔다는데 초점을 뒀어요. 근데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상대가 맡았던 물건을 넘겨받았다. 돌려줬다. 걔네들한테 초점을 뒀다. 아시겠죠? 따라서 인수받다와 환수해. 자, 이것은 능동이고 인수받다, 피동이죠. 되다 말고도 받다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인수라는 말 뒤에 받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라는 체언 뒤에 받다를 붙였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피동 전미사가 돼요. 그러니까 유사한 게 뭘까요? 되다 하고 유사하죠. 인수라는 체언 뒤에. 그죠? 명사 뒤에 받다라. 인수받아. 그래서 동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피동사로 만드는 파생어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휘의 선택 효과. 잘 봤죠? 보관하다, 인도받다 해서 상대에게 더 초점을 두었다면 뒤에 거는 앞쪽의 것은 우리가 찾아왔다라는 주체의 능동적인 태도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버지와 부친, 장신구와 액세서리. 자, 이러면 말이나 글이 주는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손가락뼈가 부러졌어요. 이러면 훨씬 더 쉽게 와닿지. 근데 지골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런 경우는 좀 더 공식적이고 학술적인 느낌을 준다. 한자어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전문어와 사고도구어 보겠습니다. 자, 전문어라는 것은 도리, 석가래, 종도리, 처마도리 이런 겁니다. 이것은 지붕을 짓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하다 주로 이렇게 한자어에다가 한자어 체언에다가 뒤에 하다, 되다라는 걸 붙이는 이런 것을 사고도구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전문어는 도리, 석가래, 종도리, 처마도리, 그죠? 건축 분야의 전문어라. 자, 사고도구어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구분하다 이런 개념어 같은 것들이 바로 사고를 돕는 거죠. 구분하다 하면 뭔가 분류해줘야 되는구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어휘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며 공유 전자쌍 분포에 따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수능 국어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거의 끝났어요. 자, 분자, 공유 결합, 공유 전자쌍,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런 말들은 전부 전문어야. 화학 전문어죠. 자, 여기서 형성되다. 그 다음에 분포, 분류 이런 한자어들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한자어들은 다 사고를 돕는 사고 도구어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직 책을 2권밖에 못 읽었어. 그랬어요. 그죠? 벌써 2권이나 읽었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밖에라는 것을 쓰면 너무 적다는 태도죠. 근데 2권이나 아는 것은 많다.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광풍이 주는 피로감 있죠? 그 위에 그림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주는 오디션 프로그램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이란 뜻이죠. 피로감.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분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은 부정적인 태도죠. 그러나 열풍은 중립적이에요. 열풍이 있다. 사회 현상으로 그냥 그게 인기가 요새 있다.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붐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중립적이다. 그러나 여기는 부정적인 견해가 좀 더 드러난다. 광풍, 미칠 광자가 들어갔죠. 그죠? 광풍과 열풍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진다. 자, 다음. 재계약하지 못한 운동선수를 두고 한쪽은 계약 종료, 다른 한쪽은 방출 이랬습니다. 주로 축구선수, 야구선수 이런 경우에 이거 많이 쓰죠. 자, 그래서 계약 종료는 중립적이에요.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나 방출은 어때요? 계약 종료를 당했다 해서 운동선수를 좀 더 약간 비하하거나 좋지 않게 표현한 것이죠. 걔가 좀 능력이 떨어져서 방출됐어. 이런 식으로. 주로 계약 종료란 말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다 언론에서 방출 이런 식으로 써버립니다. 그렇겠죠?
자,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눈에 딱 힘이 들어올 텐데,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어와 사고 도구어 보겠습니다. 바이털 사인은 BP 90에 50, 하트 레이트 105에 피버 38.1입니다. 피버 뭐야? 열이 38.1이다. 뭐 이 얘기죠. 승합제 쓰고 있어? 예, 응급의학과에서 센트럴 라인 잡고 도파민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500cc 정도 시행한 상태입니다.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행복에 이르려면 덕을 발휘해야 된다. 덕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블라블라블라 쭉 나왔습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제시문가는 전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TA 환자 지금 이송됐고요. 뭐 BP 얼마에, 하트레이트 얼마고 피버 얼마입니다. 현재 뭘 처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환자 지금 동공이 막 풀리고요. 막 그 심박수가 불안정하고요. 막 열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능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자기들 영어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호사들도 영어 씁니다. 그래서 폐암 뭐 몇 기 환자다 이러지 않아요. 렁 캔서 이런 식으로 써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렁 캔서는 폐암이 더 낫지 않나? 예. 자, 다음 나를 공부하면서 필기한 내용이다. 사고 도구어입니다. 자, 윤리적 주지주의 이런 것은 좀 전문어죠. 그죠? 그런데 이 개념을 덕을 발휘해야 등등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휘, 필요 이런 것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도와준다. 그리고 전문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효용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전문어와 사고 도구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어로만 사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상어, 고유어를 많이 쓰는 게 좋은데 방금 읽었던 두 가지 지문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전문어와 사고 도구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토요일 아침에 뵙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